강간다라. 초중학교 시절은 시골에서 철부지에 사고뭉치로 A랑 B와 특히 사이가 좋았는데 셋이서 매일같이 사고를 치다시피 하며 놀았습니다. 저와 A는 가족들마저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B는 그래도 항상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셨죠. 겉으로는 매우 엄해 보였는데 누가 뭐라 해도 B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B가 중3이었던 어느 날 꽤 크게 싸웠습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몹시 심하게 대들었나 봐요. 엄마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는 B를 무시한 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엄마에게 다가가셨대요. 옷도 머리도 너덜너덜한 데다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방바닥을 망연하게 응시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아버지는 B에게 이렇게 말하셨대요. B 아버지, 너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지 왜 몰라? 아버지는 B는 보지도 않고 엄마를 껴안고서 말했다나 봐요. B, 아 시끄러워. 아빠도 죽고 싶어? 어?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한 것 같습니다. B 아버지, 넌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B, 있다면 한번 보고 싶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고 합니다. B 아버지, 넌 내 아들이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너가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건 내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먼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래도 좋다면 들어봐라. 그 말에 뭔가 굉장한 기백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지만 좋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B의 아버지, 숲속에서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 장소 알고 있지? 거기에 가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가보면 알 거야. 거기서도 지금처럼 한번 날뛰어봐라. 할 수 있다면 말이야. B네 아버지가 말하신 숲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기슭에 있는 장소입니다. 수해 같은 거랄까요? 산 자체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고 숲 전체도 그냥 평범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도중에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모판에 작은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출입 금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2m 가까운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울타리에는 굵은 밧줄과 가시돋친 철사, 울타리 전체에는 대충 만든 것 같은 늘어진 흰 종이가 얽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흰 종이를 설명하자면 흰 종이로 번개 모양같이 접어 달아놓은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고목나무 같은 데 둘러놓는 새끼줄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알록달록하지만 일본은 그냥 흰 종이만 달아놓더라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방울이 무수히 달려있는데 이상한 것이 군데군데 울타리 자체가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일에는 무녀도 오고 입구에 몇 사람 모여있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날은 그 부근 일대가 출입 금지가 돼서 뭘 하고 있는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가지 소문이 떠돌지만 한 종교 집단에 세뇌시설이 있다는 게 제일 유명한 소문이었죠. 원래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인지
그 안쪽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엄마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B는 그대로 집을 나와 함께 있던 저랑 A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A, 야,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심하다. 저, 소문으로는 사이비 종교 아지트를 했나? 잡혀서 세뇌당한다며. 무섭다면 무섭긴 한데 어떡할래? 갈 거야? B, 당연히 가야지. 뻔하지 뭐. 아빠가 괜히 겁주려는 거야. 재미삼아 저와 A도 따라가기로 했고 그렇게 3명이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도구들을 챙겨 들고 시간은 한밤중 1시가 좀 넘었었나? 그럴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져온 회중 전등으로 앞을 비추면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벼운 복장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작업용 신발이었으니 걷기 쉬웠지만 문제의 지점까지는 40분 가깝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걷기 시작한 것과 거의 같은 타이밍으로 무엇인가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밤의 고요함이 더욱 그 소리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눈치챈 것은 B였습니다. B,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B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낙엽을 질질 끄는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와 가지가 빠직빠직하고 꺾이는 소리, 그것이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라고 하는 탓도 있었고 그다지 공포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 동물이겠지 싶은 생각도 있었고 별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물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긴 했지만 그대로 20분 정도 걸어왔는데 또 B가 뭔가를 느껴서 저와 A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B, 야 A야, 너만 조금 걸어가봐. A, 어? 왜? B, 아무튼 빨리. A가 어이없는 얼굴로 그렇게 혼자서 앞으로 걸어갔다가 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B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A, 야, 왜 그래? 저, 야, 말해봐, 왜? 우리가 묻자 B는 조용히 해봐, 잘 들어봐봐 하면서 A에게 시켰던 것처럼 혼자서 앞에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2-3번 반복하자 그제야 간신히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는 소리는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그 소리도 걷기 시작했고 우리가 멈춰서면 소리도 멈추는 거였습니다. 꼭 여기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뭔가가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주위에 우리가 가진 것 이외의 빛은 없었고 달이 떠 있긴 하지만 나무에 가려져서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중전등 켜고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아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걷고 있는 우리들조차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둠 속이었으니까요. 이런 어두운 곳에서 빛도 없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 야, 누가 우리를 쫓아오는 건가? A, 가까워지는 기색은 없어. 저쪽은 아까부터 쭉 같은 정도의 위치고. A의 말대로
숲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까지의 20분 정도를 우리와 그 소리와의 거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었죠. 쭉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 감시당하는 걸까? 에이, 그런 느낌이야. 사이비 종교 같은 거면 뭔가 이상한 장치 같은 거라도 갖고 있겠지? 소리로 보면 여럿은 아니었고 한 명이 쭉 우리들을 쫓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분간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보니 함부로 정체를 알아보는 건 위험한 것 같아서 일단 주위를 경계하면서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쭉 소리가 따라오긴 했지만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소리야 아무래도 좋아졌습니다. 소리보단 그 울타리의 모습이 더 이상했거든요. 3명 모두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까지 생각지 못했던 것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평상시는 귀신 따윈 바보 취급하던 우리가 봐도 그 앞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중간한 게 아니고 엄청난 것이. 숲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야, 이걸 찍고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 이거. 비, 야 시끄러 임마. 이런 걸로 겁먹지 마. 울타리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무서웠던 저와 A를 혼내면서 B는 가져온 도구 이것저것으로 울타리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수는 소리보다 울리는 무수한 종소리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럴 거란 것까진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가져온 도구는 너무 빈약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단 이상할 만큼 튼튼했었습니다. 특수한 소재라도 쓴 건가 싶을 정도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기어 오를 수밖에 없었지만 밧줄 덕분에 오르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를 넘은 순간 격렬한 위화감을 느껴졌습니다. 폐쇄감이라고 하는 건가? 뭔가 갇힌 것 같이 가슴이 답답했죠. A와 B도 같은 것 같아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저했지만 울타리를 넘어버린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걷기 시작하자마자 3명 모두 깨달았습니다. 쭉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던 소리가 울타리를 넘고 나서 또 끊겼다는 사실을요. 솔직히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될 만큼 싫은 공기였지만 A가 한 말로 한층 더 싫은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A, 야 혹시 그놈은 쭉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울타리 보기엔 출입구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가올 수 없었던 게 아닐까? B, 야 인마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가 소리를 처음 느낀 데는 여기선 안 보이잖아. 그런데 들어온 시점부터 우리 상태를 어떻게 하냐? 사실 평범하게 생각하면 B의 말이 맞죠. 금지구역과 숲의 입구는 꽤 멀었으니까요. 시간으로 40분 정도라고 썼지만 더 걸릴 수도 있고 단지 거리상으로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것이 아닐지도 라는 생각이 들고 나자 A의 말은 머리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울타리를 보고 나서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던 저와 A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뭔가 B만 갑자기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B, 야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네 말대로라면 그놈은 이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잖아. 그런 놈이라면 별거 아닌 거네 하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고 나서 20-30분 정도 걸으니 희미하게 반대측의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6개의 나무에 제한 표지줄이 쳐져 있고 그 6개의 나무를 6개의 줄로 묶어 놓아 육각형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울타리에 걸려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만든 것 같은 지수도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세전 상자 같은 것이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3명 모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와 A는 진짜로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겁에 질려 조바심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라도 제한 표지줄이 보통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일단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기를 출입 금지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눈앞에 이것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리고 만 거죠. 야, 너네 아빠가 말한 게 이건가 봐. 에이, 하긴 확실히 이런 데서 날뛴다든가 할 수가 없지. 하지만 B는 강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B, 별로? 이게 꼭 나쁜 거라고만 할 순 없잖아. 일단 저 상자 봐보자고. 보물이라도 들어있을지 누가 알아. B는 줄을 빠져나가 육각형 안에 들어가서 상자에 가까이 갔습니다. 저와 A는 상자보다 B가 무엇을 저지를지가 불안했지만 일단은 B를 따라갔습니다. 비바람을 맞은 탓인지 상자는 녹투성이었습니다. 위엔 뚜껑이 있는데 원래는 그물로 돼 있어서 안이 보이게 돼 있지만 뚜껑 아래에 또 판이 깔려 있어서 결국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자에는 분필 같은 걸로 무엇인가 굉장한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문? 일본은 가문을 상징하는 고유의 문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후 좌우 각각의 면에 가문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다른 거였습니다. 겹쳐지는 게 한 개도 없었죠. 저와 A는 되도록이면 손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만지려는 B를 말리면서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땅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속 안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봤더니 뒤쪽 면만 분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B, 야, 여기는 떼어지나 보다. 안을 볼 수 있겠는데? B가 상자의 한 면을 떼어내자 저와 A도 B의 뒤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 귀퉁이에 페트병과 같은 형태의 항아리 같은 게 놓여져 있고 그 안에는 뭔가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의 중앙에 뾰족한 끝부분이 붉게 칠해진 5cm 정도의 이쑤시개 같은 것이 이상한 형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는 4군데만 붉게 칠해져 있었죠. 뭐야 이건? 이쑤시개인가? A, 야, 페트병 같은 거 안에 뭔가 들어있어. 왠지 기분 나쁘다. B, 야, 여기까지 왔는데 페트병이랑 이쑤시개인가? 의미를 모르겠네. 저와 A는 페트병 같은 항아리를 조금 만져본 정도였지만 B는 손에 들고 냄새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리에 놓자 이번엔 이쑤시개 같은 걸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땀이 났는지 손가락 끝에 한순간 들러붙었는데 그 탓으로 떼어놓을 때 형태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찌링찌링 하면서 우리들이 온 쪽과는 반대쪽
육각형 지점에서 한층 더 안쪽으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울타리에서 무서울 기세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명은 동시에 의악 소리를 지르며 겁에 질려 일제히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비는 누구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 방향으로 뛰어갔죠. 우리들은 비한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소리쳤고 당황해서 뒤를 쫓아가려니까 비는 갑자기 멈춰서 앞쪽으로 전등을 향한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뭐야 씨, 가는 척한 거였어? 하고 저와 A가 마음이 놓이며 얼른 다가갔더니 B의 몸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그래? 무의식 중에 전등이 비추고 있는 앞을 봤습니다. B의 회중전등은 나란히 서 있는 나무들 중에 한 개, 그 뿌리 근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엔 그늘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반만큼 내놓고 눈부셔하지도 않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아래의 이빨이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비명과 동시에 우리들은 일제히 뒤돌아 달렸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몸이 제멋대로 최선의 행동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로를 볼 여유도 없었고 그저 각자 필사적으로 울타리로 향했습니다. 울타리가 보이자 단번에 달려들어 재빨리 기어올랐습니다. 위까지 오르자 또 단번에 뛰어내려 곧바로 입구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했는지 A가 능숙하게 울타리를 오르지 못하고 좀처럼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A를 기다리면서 저와 B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완전하게 패닉 상태였죠. 그때 짤랑짤랑하며 굉장히 큰 소리로 종소리가 울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저와 B는 패닉 상태에서도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입구와는 반대쪽에 산으로 향하는 모퉁이에서 울리기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소리와 울타리의 흔들림이 자꾸 더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A를 보챘고 우리 말이 A를 더 당황시킨다는 건 알았지만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울타리를 기어 올라왔습니다. A가 겨우 다 올라왔을까 싶은 그때 저와 B의 시선이 향해 있는 건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몸에서 땀이 배어나오고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A도 울타리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을 방향을 봤습니다. 산 쪽 방향의 모퉁이로 계속 이어지는 울타리에 게다가 이쪽 바깥쪽으로 그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뿐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알몸으로 상반신까지만 있었고 오른팔 왼팔이 3개씩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능숙하게 밧줄과 가시 달린 철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 하고 입을 벌린 채로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공포. A가 순간 위에서 뛰어내려 나와 밑쪽에 넘어졌습니다.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우리는 곧바로 A를 일으켜서 단번에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는 볼 수 없었죠. 오로지 앞만 보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전력으로 달리면 30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몇 시간은 달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뭔가 사람의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3명 모두 급정지하고 숨을 삼키며 사람의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자마자 다시 달려가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었는지 바로바로 알아듣질 못할 만큼 3명 모두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정신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우리들은 차에 태워서 벌써 3시가 다 돼가고 있었음에도 행사 같은 때에나 사용되는 집회소에 데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집은 엄마와 누나가, A는 아빠, B는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B의 엄마는 물론이고 제대로 대화해본 적조차 없었던 우리 엄마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A도 이때의 아버지의 표정은 평상시 본 적이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B 어머니는 모두 무사하구나, 다행이다 하며 안도하셨고, B의 엄마와는 달리 저는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습니다. A도 아버지에게 맞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각자 가족들과 그렇게 있다가 B의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B의 어머니는 이번 일은 남편과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해도 아이의 앞에서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A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모두 무사하니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후 거의 부모님들끼리 이야기가 진행되어 우리들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도 하고 무사한 걸 서로 확인하니 끝났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무 설명도 없는 채로 해산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지난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누나가 두드려 깨웠습니다. 눈을 뜨니 어젯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누나의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나. 왜 그래? 누나. B 엄마한테 전화 왔어.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수화기를 받아 전화를 받으니 굉장히 무섭게 외쳐대시는 겁니다. B 어머니. B가 이상해. 어젯밤 거기서 뭐 했어? 울타리 너머에 들어가기만 했던 게 아니지? 도저히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단 전화를 끊고 B의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전화를 받았는지 A도 와 있었고 둘이서 B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B는 어젯밤 집에 오고 나서 갑자기 양팔, 양다리가 아프다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건지 양팔, 양다리를 쭉 늘린 상태로 넘어져서 그 자세로 아픔에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B의 어머니가 어떻게든 해보려 해도 아프다고 소리만 지를 뿐이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어떻게 방까지 옮기긴 했지만 쭉 그 상태라서 우리들은 어떤가 하고 전화를 해본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2층 B의 방으로 올라갔는데 계단에서도 외치고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파를 반복하고 있었고 방에 들어가 보니 역시 손발은 쭉 뻗은 채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아파라고 소리만 지를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A는 뭐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B의 어머니한테로 돌아가니 조금 전과는 달리 조용한 어조로 물으셨습니다. B 어머니,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그래야 알 수가 있어. 어젯밤 거기에서 뭘 했니?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물론 알지만 대답을 하려고 그것을 또 생각해내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대체 무엇이 원인인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B의 엄마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재차 묻자 우리는 어떻게든 어젯밤의 일을 생각해내 원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무엇을 받는가가 문제라면 같은 것을 본 우리도 지금 비와 같은 처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했지만 거의 다 같은 행동을 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는 우리도 손댔었고 페트병 같은 것도 일단 우리도 만지긴 했습니다. 다음은 이쑤시개. 그러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쑤시개다 하고요. 그건 비밖에 손대지 않았고 비가 형태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 되돌리지도 않았죠. 우리는 그것을 비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고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반의 서랍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더니 그것을 보면서 어디엔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와 A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어딘가 전화에 얘기를 하고 온 B의 엄마는 떨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B 어머니, 직접 방문한다면 곧바로 만나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가서 준비하고 있어라. 모레 다시 우리 집으로 와줘. 누구를 만나러 어디에 가는 거냐고 물어도 얼버무리기만 하고 그렇게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곧바로 집에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꼭 다녀오거라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문도 모르는 채로 이틀 후에 저와 A는 B의 엄마와 세 명이서 어느 장소로 향했습니다. B는 전날에 벌써 데려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 먼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마을인 정도가 아니라 현마저 다른 거였습니다. 신칸센으로 몇 시간이나 걸리고 역에서 또 차로 수시간, 그림에서나 볼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마을까지 가서는 그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어느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크고 낡은 저택인데다 딸린 창고도 있는 대단히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B의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줄무늬의 촌스러운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아이는 우리보다 조금 연상 정도로 소복의 붉은 바지였습니다. 이른바 무녀의 모습이었죠. 인사하면서 아무래도 무녀의 백부인 듯한 아저씨는 흔한 성씨를 자칭했지만 무녀는 아오이 칸조? 라고 했던가 하는 잘 모르는 이름을 자칭했습니다. 자칭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 여잔의 혈통은 일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같았죠. 실제로 우리는 그 집이나 그녀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보기 쉽게 아오이라고 하겠습니다. 휑하니 넓은 다다미 방에 안내되어 영문도 모르는 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부, 아들님은 안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있던 아이입니까? B 어머니, 네, 세 명이서 그 장소에 간 것 같습니다. 백부, 그렇습니까? 너희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봤는지 가능한 자세히 말이다. 갑자기 물어오니 당황했지만 저와 A는 가능한 자세히 그날 밤의 사건을 아저씨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쑤시개 얘기를 할 때 크게 꾸지람을 하셨고 우리들은 영문을 몰라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그것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하면서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아오이가 그것을 제지하고 모기가 우는 것 같은 가냘픈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무녀, 상자 속 작은 봉과 같은 것이 어떤 모양으로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만졌나요?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네, 건드려버렸어요. 형태도 망가졌을 거예요. 무녀. 형태를 바꾸어 버린 것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저 손을 대었느냐가 아닙니다. 형태를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A는 서로 얼굴을 보다가 B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B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백부, 어머님, 유감입니다만 아드님은 이미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증상이라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것을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뭐라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B의 엄마는 말을 삼킨 것 같은 느낌으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뭐라 할 순 없지만 우리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B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묻고 싶어도 말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세 명의 상태를 보고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속칭은 날이 자라, 날이 달아. 옛날에는 칸칸 자라, 칸칸 달아. 날이 자라, 날이 달아, 칸칸 자라, 칸칸 달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집안에 따라서 부르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일 많이 불려지는 것은 달아. 아저씨들 같은 특수한 집안에서는 칸칸다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신화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던 어느 마을의 마을 사람들은 신의 아이로서 여러 가지 힘을 대대로 계승하고 있던 어느 무녀의 집에 퇴치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그 집은 특히 힘이 강했던 한 명의 무녀를 큰 뱀을 토벌하러 가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어 지켜보는 가운데 무녀는 큰 뱀을 퇴치할 수 있도록 혼심을 다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살짝 틈을 보인 사이 큰 뱀에게 하반신을 먹히고 말았죠. 그런데도 무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하반신을 잃었으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버린 마을 사람들은 무녀를 산 제물로 하는 대신에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으면 하고 큰 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는 무녀를 꺼림직하게 생각한 큰 뱀은 그것을 승낙했고 먹기 쉽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팔을 잘라 떨어뜨리게 해 달마 상태의 무녀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 무녀 집안의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무녀의 가족은 6명이었는데 이변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큰 뱀이 어느 날로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사람들을 덮치는 일이 없어졌음이 분명한데 마을에서 차례차례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을 안에서, 산속에서, 숲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오른팔, 왼팔에 어느 쪽인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18명이 사망. 아저씨와 아오이가 교대로 설명했습니다. 백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해져 온 건지는 모르지만 그 상자는 일정한 주기로 장소를 옮겨가며 공양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관리자가 바뀌었지만 상자에 가문 같은 것이 있었죠. 지금까지 공양에 장소를 제공해온 집들입니다. 관리자 이외에 칸칸달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근의 주민에게는 사정이 있다라는 말과 만일 때에 연락처만이 관리자로부터 전해지죠. 전하는 건 상담자, 즉 우리들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담력은 우리가 아닌데 시급하다며 어제 이리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저께 비의 엄마가 전화하고 있던 것은 다른 곳인데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비를 위해 이 집을 찾아 서로 이야기한 결과 여기에 맡기기로 한 건가 봅니다. 비의 엄마는 우리가 그곳에 가고 있는 동안에 이미 거기에 전화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 혹은 숲에 옮겨집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6개의 나무와 6개의 줄은 마을 사람들을, 6개의 봉은 무녀의 가족을, 내 귀퉁이에 놓여진 항아리는 살아남은 4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의 봉이 이루고 있는 형태가 무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형식이 취해지게 되었는지, 상자 자체에 관해서도 언제부터 그와 같은 모양이었는지 저희 집을 포함해 전해지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가장 많이 퍼진 설로는 살아남은 4명이 무녀의 집에서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한 온갖 일을 조사해 그 결과가 태어난 독자적인 형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울타리에 관해서는 종만 형식에 따른 것으로 밧줄이라든지 이번에 관리자에 의해 만들어진 건가 봅니다. 백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칸칸다라를 물리치는 것은 과거에 여러 명 있었지만 이를 일으킨 당사자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3명은 완전하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곧 사태는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부, 어머님,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어쨌든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봉을 움직이지만 않았어도 어떻게든 했을 텐데 비구는 방법이 없네요. 비 어머니,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해줄 수 없을까요?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비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엄마의 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책임으로 해서까지 고개를 숙이며 필사적으로 계속 부탁했습니다. 근데 운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단단히 각오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백부,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봉을 움직인 데다 그것을 보기까지 했다면 너희들도 봤지. 너희들이 본 것이 큰 뱀에 잡아먹힌 무녀다. 하반신을 봤겠지. 왜 그런 모습인지 이제 알겠지? 저와 A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반신? 우리들이 본 것은 상반신뿐인데. A, 저 하반신이라니 상반신이라면 봤는데요. 그것을 듣더니 아저씨와 아오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백부, 무슨 말 하는 거냐? 너희들 그 봉을 움직였잖아. 그렇다면 하반신이 보였을 텐데? 무녀, 여러분의 앞에 나타난 그녀는 하반신이 없었나요? 그럼 팔은 몇 개였습니까? 팔은 6개였어요. 좌우 3개씩. 근데 하반신은 없었어요. 저와 A는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저씨가 또 몸을 빼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백부, 착각한 건 아니겠지? 정말 하반신을 못 봤단 말이지? 나. 네. 아저씨는 다시 비의 엄마를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부, 어머님,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저씨의 말에 비의 엄마도 우리도 숨을 죽이고 주목했습니다. 2명은 말의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무녀. 무녀의 원한에 씌이는 행동이 2개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녀를 나타내는
그 형태를 바꾸어 버리는 일. 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형태가 나타내고 있는 무녀의 모습입니다. 백부. 원래대로라면 봉을 움직인 시점에서 마지막인 거야. 필연적으로 무녀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 움직인 본인이라도 같은 모습을 보였을 테니까. 너희들이 보지 않았으니 그 아이도 보지 않은 걸 거야. 나 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저희가 본 것은 무녀. 분명 무녀를 본 것이면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칸칸다라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지가 없었겠죠. 칸칸다라가 아니고 무녀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의 일은 그녀에게 있어선 어쩜 그냥 장난 같은 거였겠죠. 무녀와 칸칸다라는 동일한 존재이면서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백부. 칸칸다라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그 아이를 덮치고 있는 것은 아오이가 말한 것처럼 장난 정도의 것일 거야. 우리들에게 맡겨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거야. 긴박했던 공기가 처음으로 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비가 살아난다는 걸 안 것만으로 충분했죠. 이때의 비의 엄마의 표정은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 대체 얼마나 비를 걱정하고 있었던 건지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단번에 씻겨진 듯한 그런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저씨와 아오이도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죠. 갑자기 평범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백부. 그 아이는 정식으로 우리들이 맡겠습니다. 어머니께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 2명은 일단 아오이에게 불제를 받고 돌아가라. 앞으로는 겁도 없이 아무데나 덤비지 말고. 이후 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후 비의 엄마는 남고 우리는 불제받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의 결정으로 비를 만나지도 못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전학인 건지 제적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죽었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아서 지금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이자면 비의 아버지는 그 소동에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A도 비교적 곧 안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일 컸던 것은 역시 비네 엄마의 모습을 봤던 탓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란 게 어떤 존재인 건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우리 집도 그렇고 애인에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자연스레 바보짓은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외에 알게 된 것들로는 특정한 날에 오던 무녀는 상담력이 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 칸칸다라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인식돼서 한 종류의 신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 큰 뱀이 원래 그 산인지 숲인지의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거나 축사를 바치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숲에 들어가고 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던 건 칸칸다라는 울타리 안에서 방목 비슷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육각형과 상자 속에 있던 게 봉인 같은 거라서 봉의 형태나 육각형을 무너뜨리거나 하지 않는 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공양 장소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산이나 숲 안에 한정된 일부분에 지정되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무슨 세세한 숫자까지 내고 범위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구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구역을 울타리 같은 걸로 둘러싸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본 것 같이 울타리 바깥쪽에 붙어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옮겨진 것 같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순 없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울타리에 철거가 시작되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다른 곳에 있겠죠.